안녕하십니까. 8주차 사회복지학 개론 여러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전반부에 아동복지와 후반부에는 청소년복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에는 아동복지의 의의와 특징, 현대 아동복지 과정, 아동복지 원칙 분야와 기능, 아동학대 순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아동복지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동복지라는 것은 어휘적으로 볼 때 아동과 복지가 합해진 것으로 아동의 개념에 복지의 개념을 합쳤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개념과 조금씩 다르면서 비슷하게 혼용되기도 하고 또 시대와 사회의 변천 및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 성숙, 민감성, 욕구, 적응 및 학습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동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성인에 의지하고 성인은 아동을 보살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라 하면은 특수한 장애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적 사적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해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법령에 따른 아동의 이해를 살펴보면 우리가 공부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법에서는 11세 20세 미만의 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자를 선호를 규정하며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신생아, 여아, 유아, 아동, 청소년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교육학적 의미로 보면은 아동은 넓은 뜻의 어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은 심신이 함께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적 보호를 필요하는 존재로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체력은 미약하고 사회생활 경험과 학습한 지식을 얻거나 불충분하며 인격은 불완전하여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연령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특성을 살피면 5가지, 6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서 심신이 미성숙 상태에 있고, 두 번째 인간의 전체 생애 중에서 여러 성장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다른 포유동물보다도 장기간을 걸쳐 의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생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매우 민감하며 가정을 시초로 점점 사회화되어 갑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요구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일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서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아동이란 요구아동에 대응되는 대상이나 실제적으로 요구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아동복지란 단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 아동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사적, 제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재활동들이다. 라고 해서 아동복지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핀란드가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두 안의 공공 혹은 사적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신체적, 경제적, 보건적인 재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부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동을 일컫습니다.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현실적 요구 아동의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대상이 부모의 결손과 빈곤에 의한 요부아동에서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요부아동으로 관심이 바뀌고, 일부 아동의 보호에서 전체 아동의 보호와 발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마 아동은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향유의 주체로 바뀌고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권리 실현의 주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아동복지연맹에서는 아동복지는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과 그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 및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실체로서의 아동복지의 개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도시는 아동복지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방향과 개별적 서비스 방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음 같은 두 가지 방향은 자녀의 접근 방법, 제도적 접근 방법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 접근 방법은 그것을 많이 필요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지만 서비스는 능률적이거나 공평하지 못합니다. 아동의 새로운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또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조건 하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경우에 최소한의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도적 접근 방법은 대리 보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특별 보호를 필요한 아동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와 국가가 아동 양육의 일부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다만 좁은 의미로 보면 공적 사적 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생해지는 활동이라고 보고요. 아동복지 활동은 협의 아동복지를 제외한 아동의 복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호 증진하는 목적으로 공적 사적 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넓은 의미로는 아동의 일반 복지를 다루고 지역사회 욕구와 조화를 이루어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가능성의 발전을 추진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동복지는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생활의 복잡화 및 대중사회적 상황의 진전의 등에 따라서 점차 광의로 해석이 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동복지는 특수한 장애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 일원으로서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생활조건, 그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성숙의 모든 단계를 통해서 자유롭게 발달하는 조건을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공적 사적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해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의 아동복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가족의 문제입니다. 아동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족 문제를 지칭함에 있어서 흔히 문제 아동의 이면에는 문제 가족이나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가족 구조상의 결함, 부모 양육상의 결함 등은 아동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대받는 사회에서 부모의 빈곤과 실업은 아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의 빈곤이나 영양실조, 불결한 주거환경 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기회 박탈과 함께 더 나아가서 비행으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환경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아동의 성장에 부적합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오염, 공해문제, 교통문제, 슬럼 지역, 위험지역 등은 아동의 부정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매스컴의 영향, 무절제한 성인들의 행태는 물론 아동학대나 성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의 발달을 위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부정의 문제로서 아동 문제 중에 특수한 욕구를 지닌 장애 아동의 경우 이에 적절한 특수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개 정신지체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자기학대, 자살, 학업 포기 등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지닌 아동 문제는 자신의 문제 이외에 가족이나 사회 환경의 무관심과 방치에 기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핵가족화의 증대,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인해서 아동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가정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체계 부재로
아동이 가정에 홀로 방치됨으로써 다양한 아동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번째 경제적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들의 최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문제로 이들의 육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지능이나 정서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의식주 문제는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공적 및 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 혜택과 안정이 보장돼야 합니다. 아동복지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통사회 아동보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통사회에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와 관련된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고유 사업도 있었으나 이웃 중국의 사상이나 제도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서 불교의 기본 정신인 자비사상에 의해서 고아 및 기아와 빈곤 아동들이 사찰에서 위탁의 형태로 보호받았으며 나라에서는 시설에 의한 수용보와 함께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부녀자들의 양육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급하는 위탁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시대보다 진일보에서 고아와 기아 및 빈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일 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신분에 따라서 또는 성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가문의 계승자 및 조상의 제사를 담당할 사람으로 간주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됐으며 이에 따른 남아선호 사상은 일찍이 양자 제도를 발달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가정의 아동은 종속적 인간으로 취급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 밖에 직업의 선택 및 과거 등 국가시험 응시 등에서의 기회의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아동 보호를 살펴보자 합니다. 현대사회 아동복지는 전통사회에 비해서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책임의식이 보다 확고해진과 동시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혁 이후에 조선시대 말렵 고정 25년에 프랑스인 신부에 의해서 명동 천주교회 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안이 설립되었고요. 1905년에 우리나라 사람 이필화에 의해서 경성고안이 세워진 등 근대적인 아동복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 사업이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더욱 강화 확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를 시점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산업화에서 야기된 각종 아동 및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기까지 아동보호 내지 아동복지는 사후 대책적이면서도 응급적인 구호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의 아동복지 대책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은 1981년에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원칙과 분야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 원칙은 권리와 책임 원칙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는 아동, 부모, 사회가 각각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이 책임 소재는 점점 가정의 사회와 국가로 전이되고 있으며 최근엔 수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아동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는 어느 한 주체에서 일방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의 범주 내에서 독자적인 책임을 진과 동시에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서로 책임을 나눠진다는 것에 인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아동복지 관계법에 아동, 부모, 가정, 사회 및 국가의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입니다. 전체 아동 대상의 보편성과 도움이 요청되는 선별성이 공익상업보안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편성 원칙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원칙은 평등 이념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아동 및 사회 문제를 예방하려 하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별성 원칙은 선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아동복지 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양육 능력의 정도가 그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기 어렵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 이른바 유보호 아동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보호와 개별의 원칙입니다.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아동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며 자라기 위한 생활이 불가피하거나 매우 어렵고 자신의 권익을 위한 행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아동은 최우선적인 보호와 구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선언에서도 아동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선적으로 보호와 구호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포괄성 원칙인데요. 행정 조직의 측면에서 아동 복지의 전제가 되는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문성의 원칙인데요.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욕구, 사고 및 행동, 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지닌 전문 기구와 인력이 요구됩니다. 예,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의 분야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대상을 기준한 분류인데요. 요구아동과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들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 자라는 아동과 발달상의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말하며 그 부모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제공되어집니다. 이런 사업은 대부분 선별적 서비스 원칙에 따라서 치료적 관점에서 제공되어집니다. 두 번째 일반 아동과 복지 사업을 살펴보면요. 일반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은 가정 외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말하며 그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이 이용의 사업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선진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소를 기준한 분류입니다. 아동복지가 전달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 내 사업과 가정외 사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 사업은 아동이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자신의 가정에 생활하면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상담, 가족교육과 치료, 보육, 타가사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정외 사업이란 아동이 자신의 친가정을 떠나 다른 가정 또는 시설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양사업이나 가정 위탁 보사업, 시설 보사업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을 기준한 분류입니다. 먼저 부모 양육 기능을 지지하는 사업을 지적 서비스라고 하는데 제1 방어사라고 합니다. 부모 양육 기능을 지짐이 강화한 사업은 다음의 관점에 제공됩니다. 즉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 부모 자녀 관계, 부부관계 및 기타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와 나쁜 주변 환경 때문에 올바른 양육을 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복지기관이나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이 노력한다면 거의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부모와 가족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원조할 뿐이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양육 기능을 보충하는 사업을 보완적 서비스로 하며 제2방어사라고 합니다. 이에 포함된 사업은 보육사업, 소득보완사업, 가정조성사업이며 그 의의는 아동이 가정에서 그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부분적으로 양육 책임을 실제적으로 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양육 기능을 대리하는 사업을 대리적 서비스라고 하며 제3방어사라고 합니다. 이에 포함된 사업은 위탁사업, 학대아동, 미혼 부모 아동, 사망, 이혼, 별거에 의한 편부모의 아동, 입양 전 위탁아동, 입양사업, 시설보사업, 고아, 심신장애아동과 우수아동, 비행아동 등이며 그 의의는 부모를 대신하여 사회가 아동의 생존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아동의 생존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아동복지 제3차 방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아동 일시 보호시설이 있는데요. 보호를 필요한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세 번째, 아동보호치료시설인데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하는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네 번째 아동직업훈련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자활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자립지원시설인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아동단기보호시설인데요. 일반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아동상담소인데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다음으로 아동 전용 시설입니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 전시시설, 아동 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의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관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하는 시설입니다. 예, 다음으로 공동생활 가정은 보호를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하는 시설이며, 재활원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 다음에는 아동복지 기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력 서비스 세 갈래로 나눠지고요. 지역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지지 강화한 서비스로서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말합니다. 학대, 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 미혼부모,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충적 서비스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부모의 보호를 보상하거나 아동이 받아야 할 보호를 보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소득 보충 프로그램, 가정봉사함 파견 서비스, 보육 서비스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대리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부모의 보호를 부분 또는 전체를 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는 가정위탁 서비스, 입양 서비스, 시설보호소, 그룹홈 쉼터, 긴급피난처, 아동양육시설, 아동치료보호소를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동학대라면 의도적인 또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로 정하는 것이 것인데요.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아동학대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해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어, 말합니다. 그 아동 학대의 요인을 보면은 어,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지역사회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 개인이나 성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 낮은 수준의 출동 억제 능력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가족적 요인은 학대와 방임 성향의 세대 간 전이, 적절치 못한 의사소통 양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지역사회 사회적 요인은 안전한 주거시설과 아동 양육을 돕고자 하는 이웃들의 의지, 지역사 내의 적절한 아동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그 요인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신체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엔 멍이나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 손상 등을 말하며 또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예, 이러한 이유에서도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학대로 간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동이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명백하게 아동이 가해진 가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하여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행위, 고의적 반복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아동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학대인데요.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 행위, 성기 노출, 자유행위, 성적 위희 등 성인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방임입니다.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방임에는 치료적 처치의 거부 등 신체적 방임, 유기,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등의 부적절한 감독,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방임입니다.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으로 아동에 대해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방임에는 치료적 처치의 거부 등 신체적 방임, 유기,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등의 부적절한 감독,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현대사회 아동 문제.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경험 중에서 사회적 측면은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 등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해체, 핵가족화, 취업무의 증가를 낳게 했고 결국 이것은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아동의 양육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가족 해치를 살펴보면요. 넓게 보면 통합, 충성심, 합의, 가족 단위 정상적인 기능의 붕괴 등 가족 결속의 파괴를 의미하고 좁게 보면은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장기간 부재로 결손 가족이 되어 가족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족 해치 하나가 이혼입니다. 한국인의 이혼을 1974년 5.5%에서 1990년 18%에서 2006년 5만 쌍이 넘은 부부가 이혼하여 급증하는 추세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핵가족화인데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청소년들이 토지 중심의 대가족 생활 양식에서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고 부모 자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핵가족의 비율은 1970년에는 71.5%에서 1995년에는 8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핵가족화 현상은 자녀 양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즉, 가족 간의 상호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자녀 수의 감소로 형제 자녀 간 상호 돌볼 수 있는 정서가 결여되고 조부모나 친척 등이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대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여성 취업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녀를 가진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를 가진 여성 취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7년의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41.1%로 급감한 이후에 1999년 이후 점진적인 경기 회복으로 2004년 49.9%, 2005년 50.1%, 2008년 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무 증가 현상은 가족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여성의 일과 사회 진출에 대한 의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므로 아동을 타가모에게 맡기거나 또는 농촌에서 어머니가 농사일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로 자란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은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발달상 결함을 초래하여 결국 아동 문제를 유발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량 친구 집단인데요. 아동 문제를 초래한 또 다른 요인은 불량 친구 집단의 증가 현상입니다.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불안, 갈등, 분노 등 정신적인 고통이나 생활 쓰라림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동의 성격과 정서 형성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 외적인 불량 친구 집단에 어울리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의 이제 개선점을 통해서 어, 귀착점을 잡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 복지가 저수준으로 형성되어 온 몇 가지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경관 가부장제적 전통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과된 가부장제적 전통은 친족 우선주의적 보호 양식으로 자연스럽게 규결되었고요. 두 번째, 유족 관습의 확고한 잔존은 어른의 권위 앞에 아동의 지위 및 권리가 설당이 없게 만드는 역할을 행하였습니다. 장애 유소로 상징되는 봉건적인 유교적 전통은 아동의 자의식과 독자적인 사고, 독자적인 위상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의 정치적 협상력이었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도입과 발전에 영향력이 없다는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아동 집단의 한계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 주체적 관심을 갖는 성숙된 복지의식과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회 내 아동복지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갖는 집단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갖는 시설 이기주의와 기득권의 유지 경향으로 아동복지 문제에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히려 아동복지 발전에
방해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 권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각성의 미흡과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복지를 대변할 역동적인 운동단체 부재가 그 원인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 복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 목차로는 청소년 복지 개념, 청소년 복지의 발달 과정, 청소년기의 개념 규정,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 복지의 전망과 과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청소년 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청소년은 라틴어로 어덜레세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 단계에서 부모의 의존과 보를 필요하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시기로서 사춘기 12세, 13세에서 22, 23세까지를 말합니다. 청소년 복지가 아동 복지와 논란이 되는 것은 청소년과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구분하냐와 청소년 복지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때문입니다. 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연령에 속하여 신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지만 계속 성인으로서의 발전을 보이는 연령치라고 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플랜더가 아동 복지를 본 입장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아동 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 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체육 활동들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생 김치목이 한국사회복지 총람에서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속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같은 상황에서 아동복지와 분리된 청소년복지란 제목의 내용을 엮가는데 약간의 혼란과 무리가 있다라고 비판점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정의를 체계로 시도하지 않았지만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본 것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이제 인생의 주기상 아동의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각 발달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할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기는 자기의 신체적 성숙을 꾀하고 동성과 이성의 친구를 사귀며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성장기이고 태어난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권에 벗어나서 점차 또래 집단과 교사 혹은 학교 그리고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의 변화는 청소년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역으로 청소년 변화도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청소년 복지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개발이 됩니다. 첫째, 청소년에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소득, 보건, 교육,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청소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할 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가족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없을 때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가출하거나 상습적인 약물 오남용, 성문제 등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출과 같이 물리적으로 부모의 보호망을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늘어나는 약물 오남용이나 성문제 등은 의료적 치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요청이 됩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에서 위해한 것을 줄이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놀이문화가 상업화되면서 폭력적이고 음란한 전자, 오락, 만화,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요청되고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공간과 체험의 기회를 넓혀주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독립된 인격체로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위의 세 가지 요인 중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 청소년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학교, 대중매체, 지역사회, 교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맹학이, 도입기, 정기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맹학기는 광복 이후부터 1961년까지
아동에만 한정하여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기보다는 긴급구호나 사회 안정이 우선 목표이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아동시설 인가, 18세 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 20세 미만의 비행소년의 보호의 그 내용을 갖고 있고요. 도입기획은 1962년부터 1987년까지입니다.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에 초점을 두게 되고 주요 내용을 보면은 18세 미만 요보아동의 보호,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실시, 1970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치, 1987년 청소년 육성법 제정이 그 주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기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1990년, 1998년 청소년 헌장 개정, 주요형을 살펴보면은 청소년 복지의 책임은 국가로 하고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 정책 중에 한 분야로 인정하며 청소년을 위한 법과 조직을 설치하고 교육 보호의 제도화를 꾀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개념 규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인 청소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뜻하는 영어의 사춘기라는 낱말은 라틴어로 성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신체적 발달은 물론 지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생리학적인 입장에 보면은 청소년기는 생식기형과 2차적 성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생식체계의 완전한 성숙과 함께 끝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녀의 초경과 소녀의 사정은 청소년기 시작이고 수용자의 규칙적인 생산과 생리주기의 확립으로 인한 생식력의 획득 시기는 청소년기의 종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를 대략 초경이 시작되는 11세 전후부터 성인기에 접어드는 20세 전후로 규정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취약 연령으로 볼 때 청소년기가 막 시작되는 10대 초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이고 10대 중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며 10대 후기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풍노도의 집단이라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성장 가능성을 가진 집단들의 집합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입니다. 경제적 부모와 독립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법적으로 선거권을 갖는 연령은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처럼 청소년기 시작과 끝은 신체적 성숙과 함께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회인이 되려는 대학생과 구분되고 생활 시간을 주로 학습 활동에 보내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발달갑을 수행하면서 다음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발달갑이란 매 발달 단계에서 개인이 환경에 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성기 발달과업에 대해서는 허비가스트의 그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기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과를 수용한다.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로 독립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업 선택을 준비하며 유능한 시민으로 갖춰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하며 사회적 책임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하며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하며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을 맞춰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가만히 청소년기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신체적 발달과 성적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체적 발달인데요. 청소년기 동안 아동의 신체는 성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남녀의 신체적 성적 차이가 확립됩니다. 일반적 키와 몸무게의 급작스러운 증가 성장 등은 소녀에서는 10세, 11세, 소녀에서는 12, 13세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2세기 전후가 되면 키의 성장은 거의 멈추고 몸무게는 완만히 증가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성장 급등 현상을 보면은 키와 몸무게 이외의 다른 부위에서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마는 더 넓어지고 높아지며 두개골은 어른다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아래턱과 코가 길어지고 입은 커지며 입술은 도톰해집니다. 소년의 근육 조직과 소녀의 지방 조직 비율의 증가는 소년들에게 모관한 외모를 그리고 소녀들에게서는 동근 외모를 갖게 합니다. 성선의 활성화로 소년들은 어깨가 넓어지고
소녀들은 골반 부위가 넓어짐으로써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의 외모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비동시적 성장의 결과로 팔과 다리에 비해 일시적으로 손과 발이 더 큰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키와 몸무게는 영양 상태의 좋아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기에는 성적 급등과 함께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요. 남녀의 체격 발달, 가슴 발육, 체모의 분포와 음성의 변화 등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짓는 특징일 뿐 생식에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반면 생식에 필요한 요소인 남성의 고환과 음경, 여성의 난소와 자궁 등 1차적 성특징들은 2차적 성특징보다 조금 늦게 성숙됩니다. 일반 1차적 성특징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를 사춘기 시작으로 보는데 성특징의 성장은 계속되어서 평균적으로 소녀들은 17세경에 소년들은 21세경에 완료됩니다. 사춘기 시작과 함께 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청소년들은 성기관의 발달과 성적 감정 및 성충동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성적 충동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녀로 분리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과정에 이성 간의 성행동을 금지시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공부 부담 때문에 이성을 사귈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성적 충동과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한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고 자칫 성 문제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됩니다. 특히 세계적인 성의 개방화 추세 속에서 각종 음란물의 범람은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보다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상하는 책임 있는 성행동을 못하여서 혼전성교, 혼전임신, 성병 등 성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능력의 발달과 학업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라고 하는 건 지식의 구성, 획득, 유지와 활용 등을 포함하고 그 이외에 사고, 상상력, 창의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개념화, 범주와 같은 정신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 구성과 그 지식의 활용에 관한 인지적 발달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학자로는 피아제가 대표적이며 피아제 인지 발달이란 연령 변화에 따른 내적 성숙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난 이후의 경험이나 외적인 교육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아동이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계획표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다 더 분화되고 포괄적인 인지구조를 세워나가는 능동적인 구성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 출생 후 약 2세까지 전 조작기 2세에서 6세, 7세기경, 구체적 조작기인 7세에서 11세, 12세, 형식 조작기인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시작 등 4단계로 보았습니다. 형식 조작기는 구체적으로 수행해 보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정신적 교상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역정 가능성들이 협응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식의 사고 특성은 가상적인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가설을 생성하고 모든 가능성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또 가설 연역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성계는 현실 지향에서 가능성 지향으로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가능성 지향적인 사고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틀에 박힌 사고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대안을 가지고 해결하게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주도학교는 일련의 믿음에 대한 논리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관성 있는 논리로 종교, 정치, 도덕, 교육에 관한 자신의 믿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쟁적이고 반항하기 쉬운 젊은이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고집하는 사고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시기에 인지발달 단계에 맞는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행위를 유보당하기가 쉽습니다. 적잖은 소문이 없는 저수지에 물이 차면 뚝이 무너지듯이 대학 신입생들은 규제에서 해방되어서 기존 질서를 일시에 비판하기 쉽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기성세대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태도가 지나치면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학업 문제인데요.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1245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업 문제는 중고등학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업 문제는 공부, 진로 선택, 공부 방법, 성적 등을 포함하면 학업은 어떤 문제보다도 학생의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격 형성과 가치관의 변화 측면인데요. 청소년기에는 신체 비리에서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정서성과
부적절감이 높아지며 자아중심성이 증대됩니다. 또 가치관에서의 변화와 함께 태도와 행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자아방역 시에도 연령층과 함께 보다 성숙한 방어 기제로 변화가 됩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한 시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의 범위는 확대되고 감정의 깊이도 깊어지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청소년기 동안 경험되는 대표적인 긍정적 정서에는 행복과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우정의 순수함과 진지함, 그리고 사랑이 가져다주는 생생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에게 경험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에는 우울, 공포, 불안, 외로움, 죄책감, 분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태도나 가치보다는 더욱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으로 인간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 질서와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이며 중심적 신념입니다. 따라서 가치관은 행동의 표준이나 지침, 선호의 기준과 평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행동에 표시되는 중요한 가치관은 종교적 가치관과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입니다. 개인이 갖는 종교적 가치관은 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청소년기 인적 변화와 다양하고 광범위한 견해에 대한 노출은 청소년을 아동기에서 보다 더 추상적이고 개인적 관점에서 종교를 고려하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 형성에 대해서 학자는 일반적으로 10세부터 17세, 18세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태도의 근간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 조작 능력이 발달한 청소년 중기 이후부터 정치기관이나 거리 집단에 대한 태도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를 배우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때문에 사회 참여의 길이 통제되었던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참여 욕구가 분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정체감 형성의 일환으로 정책,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 선택의 부모인데요.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 사고, 그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에릭슨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갖는 개인의 느낌은 타인이 자신을 보는 견해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8단계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기 11세, 22세인데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시기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뇌하고 갈등한다라고 봅니다. 자신의 존재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정체감 획득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체감 확립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고 사회가 분화되어 아동기와 성인기의 문화적 불연성성이 클수록 청소년기는 길어지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회일수록 아동기에 획득된 기술은 성인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고 끊임없이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습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진로 선택의 부분에서 살펴보면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의 절대 다수가 대학 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고민을 갖게 됩니다. 대학생들도 전공학습과 함께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 복지는 아동 복지 하나로 다뤄졌고 관심 영역도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앞으로 다음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첫째, 청소년 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연하면서 관심 영역이 세분화될 것입니다. 이미 청소년의 가출, 학교폭력, 인권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앞으로 부모가 있는 유부 아동의 양육, 학교 사회의 복지 사업, 청소년 실업 등이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관심은 관심 영역별로 세분화된 학술단체가 연구를 주도하면서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 청소년학회 창설로 체계화되었고 최근 한국 학교사회사업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등 전문 학술 모임이 청소년복지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자를 확충되면서 시설 이용자 욕구와 서비스에 관심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복지가 일부 문제 청소년이나 요보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로 확산될 것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청소년 인권 신장, 중등교육의 의무 교육화, 학교 급식 확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활동에 대한 강조 등은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 과제로 살펴보면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청소년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일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요보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보 청소년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보호자 양육 여건과 청소년의 요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의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행 청소년 복지시설은 관련법의 부재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즉,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 청소년을 일체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로 시도 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 혹은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생활권 단위별로 청소년 사업이 구현돼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가 놀 시간과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비춰볼 때 입시 부담을 줄여서 여가 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을 지으며 이미 설립된 청소년 시설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복지 사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였음에 불구하고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 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시설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청소년 사업은 주로 요보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복지 서비스를 주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욕구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